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술은 개인의 기호식품이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해마다 전 세계에서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에 주세를 적극 인상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세 부담을 강화해 주류 소비를 억제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WHO의 194개 회원국 중 주류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곳은 148개국에 그치고 와인의 경우 22개국에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는 2017년에 주세를 인상한 이후 술과 관련한 질환 사망자가 꽤 긍정적인 감소를 보였다고 하네요. 같은 샤르도네 품종이라도 클래식 샤블리와 나파밸리의 샤르도네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이는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오크 사용의 여부입니다.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목재인 참나무는 액체를 담는 통으로 만들기에 이상적입니다. 완성된 와인을 운반하기 위한 용기로 처음 사용되었을 때 이 통이 와인의 맛과 풍미를 변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죠. 이후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오크통은 와인의 생산, 숙성 및 운송 과정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와인 보관 및 운송에 사용된 최초의 용기는 기원전 2000년경에 등장한 암포라입니다. 점토를 빚어 만드는 암포라는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나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점이 문제였죠. 이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로 확장하던 시기 그들은 금속 고리에 묶은 나무통에 맥주를 운반하는 갈리아인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초기 문명에서 와인을 운반하기 위해 야자나무로 만든 통을 사용했음을 알고 있었으나 갈리아인과 조우하기 전까지 로마인들은 암포라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이 이후로 로마인들은 나무로 통을 만들어 암포라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야자나무가 아닌 참나무를 선택하는데요. 참나무가 훨씬 부드러워 살짝 굽기만 해도 잘 휘기에 생산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참나무는 유럽 대륙에 널리 퍼져 있어 구하기가 쉬웠으며 결이 촘촘해 액체 보관에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인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와인을 전파했고 오랜 시간 와인을 통에 담아 운반하며 오크통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양한 풍미가 더해지고 부드러운 텍스처로의 변화가 사랑을 받으면서 생산자들은 의도적으로 오크 숙성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5세기부터는 이러한 오크통을 부르는 배럴이라는 단어가 생겼죠. 19,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비용 및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소재들이 나타나면서 오크통의 입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1970에서 80년대에 오크통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오크통을 사용하는 생산자들이 많아지는데요. 2000년대에 그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가 고득점을 준 많은 와인들은 오크의 풍미가 강했기에 생산자들은 적극적으로 오크통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포도가 가진 고유의 풍미를 덮어버리는 과도한 오크통 사용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재사용 또는 큰 사이즈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와인 일부만 오크 숙성하여 블렌딩하기도 하고 콘크리트나 도자기 등의 다른 소재의 통을 시도하기도 하죠. 최고의 밸런스를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크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쿠퍼라는 숙련된 장인이 이를 담당하죠. 우선 곧고 길게 뻗은 통나무를 절단합니다. 보통 나무가 120년이 되었을 때 15에서 20년마다 벌채한다고 해요. 절단한 나무는 통풍이 잘 되는 야외에서 눈과 비, 바람을 맞으며 최소 24개월 동안 시즈닝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무는 수분이 약 14에서 16% 될 때까지 건조되면서 나무 특유의 불쾌한 탄닌을 줄이는 등 물리적, 화학적 변형을 촉진하며 최상의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작에 사용할 나무판을 꼼꼼하게 선별하고 25개에서 30개의 나무판으로 자릅니다. 이 나무판은 가열하여 탄력성을 높이며 원형의 철판 고리에 하나씩 조립하죠. 통이 부분적으로 만들어지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150에서 250도로 토스트 강도 및 시간을 정해 굽습니다. 이 단계에서 목재의 곡률은 고정되고 특유의 오크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토스트가 끝나면 통이 식으면서 고리를 눌러 나무 모양을 잡고 배럴에 헤드를 붙인 후 몸통에 막의 구멍을 뚫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럴에 물을 채우고 기계로 압력을 가해 배럴 내부 표면을 코팅하는 작업을 거쳐 누수를 확인하고 사포질로 표면을 매끄럽게 광택을 냅니다. 오크통의 활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선 발효 과정에서 비용 면에서나 세척 및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사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더 선호하는 편이죠. 그럼에도 오크통 발효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크통의 가장 큰 특징인 산소와의 교환 반응으로 와인의 색과 구조감, 풍미를 세련되고 부드럽게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숙성 단계에서는 오크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최종 와인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나무 종류와 시즈닝 및 토스팅 수준의 오크통을 준비하는데요. 발효가 끝난 와인을 오크통에 넣을 때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채우되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곰팡이나 미생물 번식의 위험 때문이죠. 그리고 숙성 기간 동안 오크통이 와인의 일부를 흡수하거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려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산화의 위험이 있기에 계속 오크통에 와인을 채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레드와인과 일부 화이트와인은 오크통에 와인을 채운 후 효모가 활동할 수 있도록 실내 온도를 올려 젖산 발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젖산 발효를 통해 날카롭게 톡 쏘는 사과산이 부드러운 젖산으로 바뀌고 여러 화합물이 생성되어 보다 복합적인 아로마와 풍미가 표현됩니다. 젖산 발효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숙성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와인 메이커가 원하는 최종 와인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죠. 이 과정에서 쓰임이 다한 효모 찌꺼기가 남아 와인에 더 복합적인 풍미와 질감을 더하는데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막대기로 오크통 내부를 휘저어 아래에 깔려있는 효모 찌꺼기가 떠오르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바토나주 과정까지 끝나면 이제 깨끗한 와인만 분리합니다. 이러한 레킹 과정에서 와인이 산소와 접촉하게 되기에 추구하는 와인 스타일에 따라 횟수와 방법 등은 제각각입니다. 와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마지막 병입 단계에서만 레킹하는 생산자도 있죠. 아직 오크에 대해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남았네요.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